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게 된 정채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모두 들어보셨죠? 저에겐 유독 깊이 와닿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고난과 시련이 저에게 온 것 같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제 사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릴게요. 제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부모님도 강원도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린 시절 강원도의 작은 동네 안골목을 쏘다니며 골목대장 역할을 하곤 했죠. 그때 모두가 그랬겠지만 참 정감 있는 곳이었잖아요. 골목에서 말뚝박기를 하곤 친구네 들러서 저녁까지 얻어먹었고, 과자를 들고 집에 와서 잠드는 하루가 참 행복하기만 했어요. 제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절 키워주셨습니다. 뭐 사업이라기보단 가게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런 덕분에 저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강원도에 계십니다. 복잡한 도시인 가기가 싫다고 하시며 지금 계신 산 언저리가 좋다고 하세요. 공기도 좋고 친구분들도 계셔서 옮기고 싶지 않아 하셨고 현재 저만 서울에서 거주 중이랍니다. 서울에서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전 운이 좋게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 패션 회사였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 하게 되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첫 직장이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직장 선배님들께 깍듯이 인사를 하며 적응해 나가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게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회사 텃세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이 디자인 쪽은 워낙 텃세가 심해 퇴사율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곳에서 근무하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0년에 걸쳐서 여러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 이후 전 사업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아는 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언니 아직도 의류 쪽 일하고 있어? 그럼. 아직도 일하고 있지. 왜? 관심 있어? 너 패션 회사 잘 다니고 있던 거 아니었나? 뭐 그게 언제니? 좀 옛날 일이긴 하네. 아니야, 나 이번에 그만뒀어. 꽤 오래 다녔지. 나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볼까 하고. 나 예전부터 옷에 관심도 많았고, 아르바이트도 그쪽으로 꽤 했었잖아. 옷가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인터넷 쇼핑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언니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딱 언니가 생각나지 뭐야? 잘 생각했네. 채희 넌 성실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노력하면 이쪽도 잘 될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그렇게 전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일이라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는데 언니도 많이 도와주고 저 또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니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쇼핑몰은 워낙 많은지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그냥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기도 당해봤고 생각만큼 판매도 힘들었고요. 쇼핑몰을 지켜낼 여력까지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 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네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한 가지 옷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방문 수도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매출도 저절로 늘게 되었죠. 아직은 서툴고 자그마한 쇼핑몰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니 과분할 뿐이었죠. 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새가며 열심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께 은혜도 꼭 갚고 싶었고요. 이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며 매출도 고공행진을 이루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에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쇼핑몰의 사장이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사장이라는 걸 다 아는 건 아니었고요. 제 친한 몇몇 친구들만 아는 정도였죠. 아빠가 저한테 항상 돈 자랑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신신당부해왔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 많이 기특하구나.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웠고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잘 해내다니. 꼼꼼하게 잘 해낼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지. 덤벙거릴 줄만 알았는데. 그러게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앞으로 저 더 열심히 하려고요. 다 아빠가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욕심 내지 않고 천천히 잘해 나가 볼게요. 그럼. 잘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지? 우리 채이가 사장인 거, 그리고 매출이 꽤 나오고 있다는 거, 소문나서 좋을 거 없다고 했잖니. 명심해라. 돈 자랑은 정말 좋을 게 없더라고. 나도 사업을 하고 잘 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니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인 거 잘 몰라요. 아빠 말씀 항상 명심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 제 돈은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할게요.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었어요. 딱히 결혼을 급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인의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3살 연상의 공무원이었는데요. 처음엔 다정하기도 하고 유머스러운 면도 있어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서로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죠. 그렇게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후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군요. 채이라고 했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맞어? 그 왜 옷 파는 거 맞지? 그 뭐라 그러나 쇼핑몰이랬나? 그러니까 홈쇼핑이랑은 다른 거지? 네, 어머님. 홈쇼핑이랑 옷 판매하는 건 비슷해요. 그냥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쇼핑몰이에요. 제가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본인이 좋으면 다행인데 또 결혼을 한다는 건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또 본인만 좋은 일 해서는 안 되겠더구나. 사실 우리 아들 명색이 공무원이잖아. 얼마나 안정적이냐. 내가 우리 아들 나란 일 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뒤에서 용을 썼나 몰라. 사실 우리 아들 이제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살짝 아깝긴 한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 결혼을 허락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네가 잘해야 한다. 내가 지켜볼 거야. 사실 기분이 나쁠 뻔도 했지만 자식을 장가 보내는 부모 마음이 그렇다 칠 수 있어 애써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하는데 시모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쇼핑몰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살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잘 모시면 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이게 생각했던 건 딱 두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로 남편과 시부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상하고 항상 옳은 일만 했었고 너무 착했었거든요. 아니, 착한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속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와는 다르게 정말 얌전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버선발로 반겨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 나이 30대 후반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4평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넓혀가기로 했어요. 굳이 둘이 사는데 넓은 데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주말마다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께 가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고 그렇게 예쁜 짓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딱 1년이 지나가니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부터 저희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려고 하고 피곤하다며 명절에도 가기 싫어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집은 가면서 말이죠. 청소를 한 번을 안 해, 빨래를 한 번을 안 해. 내가 정말 이 집 마누라인지 가정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혼 초기부터 서로 정한 게 있었어요. 아니, 남편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더군요. 서로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는 걸로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주위에도 요즘 각자 돈 관리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한 달에 얼마에 버는지, 남편도 정확히 얼마에 버는지 제가 모를 정도였어요.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애가 생기면 공동 관리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그 제안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차차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변하니 어느 날부터 시모 또한 저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날은 오랜만에 모든 친척 어른분들까지 모이는 명절날이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어른들을 모두 뵙게 되어 긴장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렇게 들어가니 어른들 모두 절 반겨주었고 저 또한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친척분이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유, 맞다. 그래서 새아가 체인 사업을 한다지? 여자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많이 어렵진 않어? 할만하고? 요새 또 불경기라 더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아, 네. 그래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오히려 전 이게 더 좋은걸요? 그러자 갑자기 시모가 뭔가 고가웠는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 쇼핑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새 뭐 아무나 다 하던데. 그거 그냥 옷장사잖아요. 시장처럼 골라 골라 하는 거라고. 머리 있으면 또 얼마나 쓴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아유, 오랜만에 어른들 배웠다고 엄살을 가득히 부리는구나. 엄살이 아니라요. 걱정 많이 해주시길래 전 그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사실 힘든 건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지요. 공무원이잖아요. 나란 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걸요. 나라에 무슨 일만 생겨도 밤새 가면서 걱정하는데 이 나라는 뭐 하나 몰라. 우리 아들 더 높이 데려가지 않고. 요즘에 공무원만한 게 없죠. 사실 공무원이랑 옷장사랑은 수준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애 버릇만 나빠져요.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준이 떨어진다뇨. 저희 쇼핑몰 매출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어른들도 다들 계신데 너무하시네요. 그러자 주변 어른분들이 신경 쓰지 말라며 저와 시모를 말렸고 저 또한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좋게 물어보신 안부였는데 대체 왜 제가 수준 떨어진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매출도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했지만 콧방귀를 끼고는 들으시지도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과 한 번 더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어머니랑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난 거야? 내가 뭐 좀 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어머니 표정도 영 안 좋으시던데 왜 그랬어? 뭘 왜 그래? 어머님 당신을 엄청 사랑하시잖아. 그것도 과하게. 친척 어른이 나한테 사업 힘들지 않냐고 그거 질문 한번 하셨다가 아주 내가 호되게 당했지 뭐. 공무원하고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내일이 옷장사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거든. 너무하시지 않아? 당신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근데 그거 사실이잖아. 아이, 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고가 보일 수도 있지. 나도 사실 당신 그거 그만두게 하고 어디 300만 원이라도 받는 회사 들여보내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야. 알지? 뭐라고? 그게 지금 웃으면서 할 말이야? 내가 뭐 얼마 버는 줄 알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
얼마 버는지야 모르지. 나한텐 당신이 얼마 버는지 말 안 해주잖아. 나는 월급도 구경한 적도 없거든. 공무원이 조금 더 안정적인 건 맞을 거고 아마 수입도 들쑥날쑥해서 나랑 비슷하게 벌거나 한 1, 200만 원 정도 벌거나 아니 마이너스 아니야? 요즘 자영업자들 전부 다 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 안 해도 대충은 다 알아. 아무튼 다음부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남편은 아주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내가 마이너스 적자라고 확신을 하고 돈 관리를 각자 하자고 말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제 매출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 뒤로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남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조용해질만 하면 시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계속해서 까내리면서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여행을 함께 떠나는 날이었어요. 곧 시모의 생신이기도 했고 시부도 함께 오랜만에 가시고 싶어하는 눈치라 모두 부산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 쇼핑몰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시모가 한 옷가게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옷 하나가 참 마음에 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자켓 하나를 걸쳐보면서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채희야, 왔니? 이거 어때? 예쁘지? 내가 노란색이 원래 엄청 잘 받아. 내 얼굴이 하얘서 그런가 보다. 그치? 네, 그러네요. 잘 어울리세요. 요새 이런 게 또 유행이라 하나 장만해 두셔도 좋으실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그래. 마음에 든다. 예, 이거 내 생일 선물로 얻더니 너도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이걸로 하자. 사실 너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직업도 그래서 돈도 많이 없잖아. 여자들이 쇼핑몰로 뭐 얼마나 번다고.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이거로 하마. 이런 시애미가 어디 있겠니? 너도 고마운 줄 알아라 얘. 참 은근슬쩍 돌려가게 하며 기분 나쁘게 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시모였습니다. 참 마음 같아선 어머니 저 그쪽 아들보다 10배는 더 벌거든요. 그쪽 아들 300 벌까 말까 하죠? 저 그거보다 10배 더 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 소득을 말하면 사람 귀찮게 할까봐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남편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살짝 비웃으며 기분을 상하게 하더군요. 모자가 쌍으로 화를 돋구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제가 살게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제가 사드린다고요. 왜 돈도 얼마 많이 못 벌어요. 카드값도 못 낼 텐데 아이 그냥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돈 잘 버는 공무원 나으리께서 계산하세요. 전 빠져줄 테니까. 어차피 제가 돈도 못 버는데 그냥 돈 잘 버는 아들 돈으로 생신 선물 장만하세요. 저는 돈도 없으니까 생신 선물 안 해드려도 되는 거죠? 당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말대꾸를 해? 저번에 분명히 내가 경고했지?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자꾸 저렇게 삐딱선을 타고 그러네. 그러게 아들, 그냥 냅둬라. 원래 주제도 모르면서 자격지심 있는 애들이 저런 행동을 한대. 아이고, 이 옷도 예쁜데 이 옷도 입어봐도 되니?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예, 마음껏 입으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참, 남의 옷가게에서 두 모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겹더군요. 그날 전 너무 기분이 나빠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도저히 그 기분으론 여행을 즐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전화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로 갔냐, 빨리 안 오냐면서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과 시모 너무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며느리를 못되게 만드는지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여느 며느리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말끝마다 저렇게 무시라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언제부턴간
내가 며느리 잘못 들였어. 공무원 며느리 둘걸. 에휴, 그때 내가 뜯어 말려서 했는데. 저 들으라고 저만 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절 싫어하는지. 그래서 물었더니 사람 싫어하는데 뭐 이유가 있니? 내 친구 며느린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하더라. 매달 용돈 50만 원씩 줘. 안마기 보내줘. 생일날에 마음껏 긁으라고 카드까지 준다고 하더라. 근데 넌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니? 저번에 내가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더니만 네가 거절했잖아. 네, 역시나 돈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시모가 급한 일이 있다고 2천만 원을 제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내기 전 시부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혹여라도 네 시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돈 빌려주면 큰일 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거절을 했던 건데 그 이후부터 아주 절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방관하는 게 다였고 오히려 시모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론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저 그렇게 출근과 퇴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강원도에 계시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전화였죠. 채희야, 채희야, 지금 여기에 큰 불이 났어. 지금 모조리 다 타고 있다. 산불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집까지 다 타버렸어. 어떡하면 좋니? 뭐라고요? 우리 집까지 다 타버렸다고요? 다친 데는 없어요? 아빠는요? 괜찮은 거죠? 네? 우린 다 괜찮은데 이거 지금 아버지가 이 집을 열심히 지으신 거지 않니? 어떡하면 좋니? 집에 갑자기 불이 옮겨 붙어서 중요한 것들 다 못 가지고 나왔어. 아빠 옆에 그 공장까지도 불이 다 난 것 같은데 지금 다 같이 고등학교 강당에 모여 있다. 엄마, 연기를 혹시 마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아빠랑 잘 계세요.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울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강원도의 산자락에 살고 계셨고 아빠의 사업체인 기반인 공장은 집 언저리에 두고 출퇴근을 하셨었는데요.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서 아버지의 공장 그리고 집까지 모조리 타버리게 된 겁니다. 공영방송 뉴스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수많은 집들이 전소됐다고 나올 정도였으니 피해 상황은 심각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가늠도 되지 않더군요. 겨우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바로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까지도 너무 속상했어요. 평생을 일구어오신 사업인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한참을 생각하며 손톱을 물어뜯곤 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는데요.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조리 타버린 잿더미만이 제 눈앞에 있더군요. 그 옆에 잿더미에서 뭐라도 있을까 해서 무릎을 꿇고 뒤지고 계시는 부모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도 함께 우시며 저를 안아주셨고요. 채희야, 왜 울어?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만데. 우린 괜찮다. 우리 채희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지? 운전 오래 해서 피곤할 텐데 쉴 것도 없고 이걸 어쩐다니. 어릴 때 쓴 일기도 사진도 모조리 다 없어졌으니 이거 참 너무 속상하구나. 엄마 아빠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아오셨는데 아빠도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주변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하신댔잖아요. 이건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저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집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휴,
제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한테 갑자기 집을 해준다고 그래. 어? 우린 괜찮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돈 아껴서 체이다 써. 우린 안 줘도 된다.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럴 때 쓰는 거지. 저 일도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희 집으로 가세요. 당장 지낼 곳도 없으시잖아요. 시청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 준다고 해서 괜찮어. 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저희 집으로 가요. 딸이 있는데 왜 고생을 하시려고 하세요? 아셨죠? 알았다. 그러면 정리 좀 하고 며칠 뒤 집으로 가마.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저는 먼저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부모님 생각에 침울했지만 제 위로에 조금씩이나마 나아지시는 것 같아 보여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 지금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에 하늘에 감사했죠. 정신없이 서울로 와서 집으로 향하니 딱 한 명이 생각나는 거 있죠? 남편. 대체 남편은 걱정스럽지도 않은지 어디서 뭘 하는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저랑 사이가 안 좋아도 그 부분은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화해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고 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깔깔대며 TV만 보고 있더군요. 자기 부모가 이런 일을 겪고도 과연 저러고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 전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야, 너 정말 예의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찌질한 놈이구나.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난 거 알아 몰라. 그리고 그거 내 동네인 거 몰랐니? 강원도에 한두 번 가봤어? 나랑 명절 때마다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할 생각은 못하니? 알고는 있었는데 무슨 일 나면 나한테 네가 말했겠지. 지금 얼굴 보니까 별일은 없나 보네. 왜 이렇게 화를 내? 뭐 집에 문제라도 생겼어? 어, 집에 문제 생겼어. 집 다 탔고 옆에 있는 아빠 공장도 다 탔어. 이제야 심각성을 좀 알겠어? 우리 엄마 아빠 표정 보면 너 이렇게 다리 뻗고 앉아서 과자나 먹고 있지 못할 거다. 아휴, 진짜 일하고 온 사람한테 피곤하게 왜 그러냐? 괜찮으시면 된 거잖아.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하신대? 내가 집 해드릴 거야. 내 돈으로 다시 지을 거라고.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뭔 집? 돈도 없으면서 그냥 컨테이너나 갖다 드려. 요즘 컨테이너 튼튼하고 좋다고 하더라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네가 그럴 돈이나 있어? 진짜 얘 세상 물정을 모르네.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뚝딱뚝딱 뭐 동화 속 집 짓는 거 아니잖아. 왜 이래? 아휴, 됐다 됐어. 뭐 어차피 돈 관리는 따로 하니까 그거 다 네 돈으로 하는 거다. 내 돈 건들 생각도 하지 말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봐 어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어떤 집을 지어드리든 넌 신경도 쓰지 마. 그리고 앞으로 후회하지도 말고. 저는 그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알겠는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까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모든 걸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당분간은 참기로 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오셨는데도 잠깐 오셨어요 한마디만 하더니 방에 들어가 휴대폰 게임만 하더군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 오셔서 불편하다며 그날 밤에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편하게 시댁에서 당분간 지내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런 놈을 남편으로 두고 있으니 저도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저는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며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딸이지만 불편하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본격적으로 부모님 집을 다시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좋은 효도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산불로 인해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지만 그곳은 부모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만 하면 문제될 건 없었어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금도 어느 정도 받아서 모두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엔 바로 공사를 시작했죠. 물론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서울에 집을 짓는 것보단 훨씬 더 공사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 힘으로 지을 수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디로 간 줄 아시나요? 역시나 시모가 있는 시댁으로 가서 세워라 내워라 우리 부모님이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부가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채희야, 잠깐 전화해도 되니? 지금 사돈들 집에 와 계신다며? 나도 좀 전에 알았다. 아이고, 어떡하냐. 뉴스에서 강원도에 산불 났다는 뉴스는 들어봤다마는 사돈네 댁에도 피해를 입을진 생각도 못했구나.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 사돈들은 잘 계시니? 아, 네,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댁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리고 채희야, 이 계좌로 내가 돈을 좀 보냈다. 사돈들 서울에 계시는 동안 맛있는 식사하시고 가게 하려무나. 그 정도면 넉넉할 거야. 우리 채희가 다 예뻐서 드리는 거라고 꼭 전해드리고. 아휴,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전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진 항상 저에게 좋은 어른이었어요. 처음 시집 와서 서툴게 주방 일을 하다 손을 베었을 때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뛰어가 밴드를 사오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꼭 보양식을 사주셨고요. 이번에도 시아버진 제 부모님 일에 정말 마음 아파하시며 큰 액수의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주는 시모의 남편과는 다르게 사력 있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었기에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부모님의 집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갔어요. 직접 강원도로 가서 저는 중간중간 체크도 했었는데 정말 예쁜 집이었어요. 속으로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부모님은 제 속도 모르시고 혹시나 너무 큰 돈이 들어갔을까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이 집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완공이 될 무렵 저는 집 사진을 제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부모님 집이었으니까요. 사진으로나마 남기고 싶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저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좋았는지 계속 제게 전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많이 놀랐겠죠. 컨테이너가 아닌 이런 집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다시 서울로 왔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모가 나타나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예, 채희야, 강원도 잘 갔다 왔니? 내가 궁금한 게 생겨서 찾아왔다. 지금 위에 사돈 어른들 계시니까 뭐 내가 올라가 볼 수는 없고. 근데 있잖아, 그 집 정말 네 돈으로 지은 거 맞니? 한두 푼 든 게 아닐 텐데 말이다. 네, 맞는데요. 저번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으로 다 하겠다고. 아니, 이 2층짜리를 네가 다 했다는 말이야? 어머나, 아니 너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벌길래 그래? 매출이 얼마나 되니? 우리한테만 살짝 기뜸 좀 해봐. 남도 아닌데. 우리 거의 남 아니었나요? 아니, 남보다도 더 못한 가족이었죠. 그리고 제 매출이 대체 왜 궁금하신데요? 평소에 저 1, 200도 못 벌 거라면서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우린 그냥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는 줄 알았지.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올린 집 사진을 보여주니깐 돈이 엄청 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 돈 관리도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 달 매출이 어떻게 되나 물어봐도 되겠어? 저 잘 번다고 말씀 누누이 드렸는데
안 믿으셨잖아요.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게 여보, 여태까지 쇼핑몰 하느라 고생 많았겠어. 당신 배고프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근사한 곳에 가서 밥 사줄게. 가서 우리 자세히 얘기 더 나눠보자고. 그리고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장인 장모님께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오늘부터 내 부모님처럼 모실 테니까 이젠 걱정하지 마. 밥 좋아하시네. 누가 너랑 같이 밥 먹는데? 그리고 평소에 장인 장모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한 놈이 이제 와서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이 효도 따윈 필요 없으니까 제발 다시 니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시겠어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시모한 남편을 보니 아주 남은 정마저 뚝 떨어지더군요. 무슨 강아지가 왈왈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 거라 짐작이 가니 제게 잘하려고 아부떠는 그들을 보니 이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모한 남편은 계속 어울리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고생한다며 제 쇼핑몰 사무실로 커피와 배달 음식을 보내기도 했고요. 시모는 갑자기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문자를 10통씩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토요일에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시모와 남편이 제 차를 세차도 하고 있더군요. 이제 출근하려고 나왔니? 오늘 새벽 대바람부터 우리 며느리 차 세차해 주려고 우리 이러고 있다. 어때? 깨끗하지? 그래 여보. 우리가 아침도 안 먹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우린 항상 당신을 응원해. 그리고 존경해. 그러니 이 차 타고 돈 많이 벌어와. I love you. 정말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먹은 게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정말 가증스럽고 뻔뻔한 두 사람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정강이를 퍽 차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차 허락 없이 만지면 경찰에 고소할 줄 알아요? 알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래요. 나 분명 경고했어요. 나와 이 곰탱이 자식아. 그렇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버리자 두 사람은 벙진 표정으로 제 차만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고생한 보람이 없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역시나 두 사람이 제게 이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상대를 하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며칠 뒤 제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여보, 엄마랑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대화 좀 해도 돼? 그래, 뭐 말이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이러는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말해. 저, 있잖아. 내가 특급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거 계획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만 투자 비밀을 말해준 거 있지? 땅만 사두고 하면 무조건 그 땅값이 오를 거래. 재개발이 확실하다는데 이거 놓치면 바보라면서 말이야. 우리 거기에 투자하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이자 쳐서 줄게. 어? 투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들어보니까 딱 사기 같은데. 제발 정신 차려라 이 인간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투자하겠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됐고, 돈 없으니까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마. 아니,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전 남편의 투자 얘기를 들어보니 딱 봐도 이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허황된 꿈을 꾸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억울하잖아. 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우리한테 딱 2억만 빌려줘. 그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마. 이번 건은 200% 회수가 가능하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번엔 확실하다고. 그 부동산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정말 대박 나겠더라.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전에도 몇 번 부동산 사기 당하셨다면서 왜 또 그러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편도 저 모양이죠. 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끝까지요. 그랬더니 시모와 남편이 무슨 짓을 한지 아시나요? 다들 공무원 대출 잘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세상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게 아니겠어요? 대출뿐만 아니라 친척들한테 빌리고 그리고 시부 몰래 집 담보 대출까지 받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참나, 그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를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웃음을 가득 지어 보이던지. 여보, 우선 무리해서 투자 좀 했어. 우선 대출 받고 지인들 친척들 아버지 몰래 대출 좀 추가로 받고 투자금 넣었으니까 우리가 수익 난 거 보면 당신이 우선 2억 좀 갚아줘. 빌린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알았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말은 그대로 이거였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우선은 지인들 돈에다 은행권 대출 받아서 끌어쓰고 수익이 나면 나보고 갚아달라는 소리였죠. 수익이 눈에 보이면 내가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전 옛날부터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쉽게 버는 돈은 그만큼 쉽게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내가 피땀 흘려 벌지 않는 돈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을 보면 참석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 딱 한 사람을 위해 참석하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시부가 워낙 인품도 좋으시다 보니 지인들, 친척들까지 많이들 와주셨더군요. 먼저 시부는 제게도 좋은 분이었기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선물도 사서 챙겨드렸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모는 귓속말을 하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저에게 많이 먹으라면서 음식도 가져다 주며 정성스럽게 대해주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모와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채이가 진짜 얼마나 예쁜 며느리인지 몰라요. 내가 저번엔 착각했나 봐요. 쇼핑몰이 얼마나 잘 되는지 강원도에 부모님 사시라고 집까지 통 크게 지어버렸다니까요. 맞아요. 전 복 받았다니까요. 이런 복덩이 마누라를 얻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진짜 결혼 잘했죠? 남편과 시모의 말에 다른 분들은 대단하다며 박수까지 쳐주더군요. 그러게, 이 집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이번에 2억 투자한 것도 이 집 며느리가 전부 투자해줬다며?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주 부럽다, 부러워. 따봉이야. 그 순간 시모와 남편은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것은 아직 시부가 몰랐었기 때문이었죠. 영진이 엄마,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투자를 했다고 그래? 조용하지 못해? 아니 저번에 말했었잖아. 며느리가 돈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나도 돈을 빌려준 거 아니야. 아니었어? 맞아. 맞는데 여기서 말할 건 아니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부가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투자는 뭐고 그 돈을 채이가 준다는 건 무슨 말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봐.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투자 안 했어. 아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안 했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 정말이지?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나 몰래 투자하면 집에서 아예 내쫓아버린다고. 당신이 과거에 투자로 얼마를 날려먹은 줄 알지? 항상 기억해야 돼. 알았어? 알지. 걱정 말아요. 참 뻔뻔하게도 거짓을 말하고 있더군요. 착한 시부를 저렇게 농락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아버님 몰래 2억을 투자했어요. 그것도 지인들, 친척들 대출에, 그리고 아버님 몰래 집 담보대출까지 받으면서까지 말이에요. 지금 아버님은 속고 계신 거예요.
제가 미친 척 양심 고백을 하자 아주 칠순잔치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뭐? 내 집을 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다고? 그리고 지인들의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면서까지? 말해봐. 이 말이 사실이야? 어서 말해보라고. 시모는 아주 절 쥐어잡을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없었다면 저를 때릴 기세였어요. 왜 그걸 말했냐면서 말이죠. 아니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우리만 투자한 거 아니에요. 금방 원금 회수되니까 좀 기다려줘요. 당신한테 떡하니 현금 다발 갖다 줄 테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모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퍽 하고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시부가 들고 있는 수박으로 시모의 머리통을 퍽 쳐버리는 소리였어요. 내가 투자하지 말랬지. 다 필요 없어. 좋은 말 할 때 내 돈 갖고 와. 내 돈 당장 갖고 오라고. 여기저기서 뜯어말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모와 남편은 쥐새끼처럼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시부는 두 사람을 잡으려고 뛰쳐나가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전 추워도 시부의 칠순잔치를 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시부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사태가 커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양심 고백을 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진심으로 아버님께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가장 기쁜 날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난 오히려 고마워. 아마 오늘 아니었으면 난 평생 알지 못했을 거야. 알고 보니 오늘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네 시애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구나.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자그마치 이 집 담보로 5천을 빌렸더라고. 나도 5천 없는 셈 치고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아마 지금쯤은 어디 찜질방에 있을지 모르겠구나. 애미가 됐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더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아주 내 속이 타는구나. 두 사람 안 보고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시부는 오히려 시원하게 말 잘해줬다고 해주셨어요. 이번에 몰랐으면 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해줄 사람들이었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평생을 시모가 사고쳐서 뒷수습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결국 시모 남편 둘 다 쫓아내긴 했지만 혼자 남게 된 시부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군요. 그 다음날 저는 정식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의 실체를 알고 적극 제 이혼 결정에 찬성을 하셨고요.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법은 남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어차피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의였기에 남편은 그저 몸만 나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짧은 결혼 생활하면서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기에 이혼 소송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투자한 땅은 부동산 브로커들이 장난질하는 땅이었고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쫄딱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처음엔 수익을 조금씩 주는가 싶더니 나중엔 터뜨리고 배째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죠.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했건만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엔 둘이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부가 정말로 이혼은 안 했지만 완전히 남편과 시모를 쫓아내버렸거든요. 두 사람은 아무리 아들이고 엄마라지만 같이 원룸에서 처량하게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게 다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은 공무원 대출 받은 거 갚으려고
낮엔 직장 다니고 야간엔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고, 시모 또한 지인들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봐요. 노력도 안 하고 한탕을 노리다 쪽박 찬 걸 보며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 제 사업은 요즘은 경기가 좀 좋지 않아 내리막을 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으니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집이 완공된 후 집을 선물해 드렸어요. 채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우리 집 맞니? 우리 딸,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절 열심히 키워주셨잖아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빠, 꼭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대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우리 가족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자. 집을 보자마자 부모님이 눈물을 터뜨리시는데 저도 눈물이 터져버리는 걸 꾹 참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니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지금 이 순간 안부 전화라도 하셔서 따뜻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모는 항상 자식만 바라보고 사시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화목함이라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어긋나면 힘든 거였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동서들 때문에 삐걱거렸던 저희 시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시는 아빠와 가정주부로 계셨던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한테 제잘제잘 얘기하고 껌딱지처럼 맨날 엄마한테 붙어 다니곤 했어요. 반면 저희 오빤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과묵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저랑 엄마만 조잘조잘 얘기를 하고 아빠랑 오빤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오빠, 오빤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사람이 말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조용히 살면 답답하지 않아? 학교 생활이 매일 똑같지 뭐. 굳이 집에 와서까지 얘기할 게 있나? 저는 집에 와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얘기하고 싶던데 오빤 저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전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다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김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김치를 엄청 맛있게 잘 담그셨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애미야,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솜씨가 좋니? 이 시애비도 이제 내가 한 김치 말고 네가 한 김치만 꺼내라고 하더라. 이제 내가 너한테 완전히 밀려버렸어. 그 와중에도 무뚝뚝했던 저희 아빤 희미하게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오빤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빤 30대 중반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뚝뚝한 저희 오빠랑은 다르게 세연이가 엄청 애교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 이번 주말에 두 분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식당 리스트도 쫙 뽑아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식당 중에 어디로 가실래요? 고르기 힘드시면 제비뽑기라도 할까요? 처음엔 아빠가 세연이의 밝은 성격에 적응이 좀 어려워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세연이가 계속 분위기를 띄우니까
저희 아빠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새언니가 저희 아빠의 옷을 사온 적이 있었어요. 아빠 보고 한번 입고 나오라고 재촉을 하니까 아빠가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진짜 멋있으시다. 완전 홍콩 영화배우 같아요. 아버님, 사진 좀 찍게 포즈 좀 취해보세요. 액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막 카리스마 있는 표정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오빠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 쑥스러워서 그런 거 못하셔. 에이, 못하는 게 어딨어. 아버님, 원래 사람은 너무 마음속으로만 꽁꽁 감춰두고 사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죠. 부탁이니까 딱 한 번만 포즈 취해주세요. 네? 세연이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아빠가 어색하게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부탁이라는데 내가 해줘야지. 자, 어떠냐? 나 좀 멋있어 보이니? 저는 세연이 말대로 멋진 포즈를 지으시는 아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변할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얼마 후 새언니는 조카를 낳았는데 그때도 새언니가 아빠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우르르 까꿍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기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아, 여기 딸랑이도 한번 살살 흔들어 보시고요. 아유,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우르르 까꿍.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이 말랑말랑한 볼뜨기를 꽉 깨물어주고 싶네. 뭐야, 우리 아빠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 새언니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무뚝뚝한 우리 아빠를 이렇게까지 변화시켜요? 새언니 덕에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던 저희 오빠와 아빠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렇게 시댁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바쁘고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친한 언니가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 줬어요. 자기 대학교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 과대표도 하고 성격도 진중한 데다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데 저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저희 가족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새언니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우리 아가씨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둘 다 인상도 선한 게 완전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요. 그나저나 아가씨, 결혼 준비할 때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요. 내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요. 알았죠? 그렇게 저희 집안의 허락을 받고 이번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20대 중반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비 시댁엔 예비 시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진수성찬까지 차려주셔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둘씩 사람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먼저 결혼한 예비 동서들이었어요. 어머, 우리 예비 형님 되실 분이에요? 반가워요. 근데 어머님, 예비 형님 오시는데 어머님 혼자 만나보시면 되지. 왜 저희까지 오라고 그러셨어요? 아이, 저희 오늘 쉬는 날인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인데 다 같이 봐야지. 그나저나 너희 밥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저희 이미 밥 먹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여자들은 예비 시댁에서 이것저것 따지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고 결혼시키세요. 어머니 그러다가 꼰대 소리 들을까 봐 그래요. 딱 보니까 예비 동서들이 예비 시어머니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스타일인 것 같더군요. 그래도 꽉 막힌 가부장적인 집안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더군요. 제가 가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세아가 요즘에 회사 일이 힘들진 않니? 신혼집이 네가 원래 살던 친정집보다 회사랑 조금 더 멀다며. 뉴스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엔 지하철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하다던데.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 1, 2년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래? 에이, 그래도 너 피곤할까 봐 그러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니? 평생 남으로 살던 사람 둘이 같이 살려면 이것저것 부딪힐 수도 있잖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어머님이야말로 원주에서 혼자 계시면 안 심심하세요? 자식들 결혼해서 다 나가 사니까 엄청 적적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올게요. 아니야. 나 혼자 지내는 거 익숙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전 자주 뵙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최대한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평소에도 잘 오지 않는 건지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게 된 둘째 동서가 절 동서들끼리 있는 SNS 대화방에 초대했어요. 형님, 여긴 우리 며느리들 대화방이니까 앞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나저나 형님, 저희가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혼 선배인 거 아시죠? 앞으로 저희한테 잘 보이시면 저희가 결혼 생활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텃세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직설적인 건지 몰라도 동서들 말투가 약간 쌀쌀 맞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동서들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동서들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동서들이 이러더라고요. 어머,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시어머니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려요. 그냥 괜찮은 식당 가서 먹으면 되죠. 그래요, 형님. 형님은 무슨 저희보다 훨씬 늦게 결혼하신 분이 왜 이렇게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재료 다 사다가 집에서 직접 만드는 시간이랑 비용 생각하면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나아요. 전 그래도 동서들이 저보다 훨씬 먼저 결혼을 했으니 저보다 더 잘 알겠지 싶어서 그냥 고급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뷔페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불편하시다 보니 음식을 뜨러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실 것 같더군요. 어머님, 혹시 육회 좋아하시면 육회 좀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갈비찜이랑 잡채도 있고 랍스터랑 대게도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드시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만 퍼와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야, 역시 비싼 뷔페라 그런가?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있네. 아니, 아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디저트도 진짜 고급스러운 거 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대화도 하며 식사를 거의 다 마쳤을 때 갑자기 동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주말이라 안 그래도 나들이 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는데 집이 멀다 보니까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저는 밥만 먹고 가버리려는 동서들이 조금 매정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식사만 하고 훌렁 가버리는 게 어딨어.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사실 이 중에서 집이 제일 먼 건 저희 부부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에 살면서도 멀다는 핑계 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들은 계속 차 막힌다며 짜증을 냈고 결국 시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 부부만 시어머니와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저희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도 하나도 안 시키고 엄청 다정하신 분이라 동서들이 왜 저렇게 쌀쌀맞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이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시어머니와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먼 길을 달려서 저희 집까지 오셨더라고요. 한우를 넣고 미역국까지 끓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아가 우리 손주 낳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다른 선물보다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신 이 미역국이 제일 좋아요.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저 생각해서 여기까지 와서 끓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까지 와주신 시어머니와는 달리 동서들은 축하한다고 돈만 딱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SNS 대화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형님, 출산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형님 이제 엄청 고생하시겠다. 우리 어머님이 애 키우는 법 알려주신다고 잔소리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저 그거 듣다가 귀에 아주 피딱지 않는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동서들의 말과는 달리 그 이후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애가 울면 어떻게 달래는지, 어떻게 해야 애가 잘 자는지 같은 좋은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시더군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오빠가 여름 휴가를 남들보다 좀 일찍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게 엄청 즐거우셨는지 갔다 와서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지영아, 역시 바다는 서해가 아니라 동해가 최고더라. 난 하도 환경오염이니 뭐니 해서 바다가 더러울 줄 알았더니만 엄청 새파랗고 예쁘더라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 새언니가 한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가는 거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동서들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동서들이 단박에 거절을 하더군요. 네? 무슨 여름 휴가를 단체로 가요? 요즘엔 결혼해도 각각 따로 노는 거 모르세요? 맞아요, 형님. 그리고 전 이미 여름 휴가 때 여행 일정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으면 형님이랑 아주버니만 가세요. 결국 저희 부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가서 회도 먹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고 하셔서 발만 살짝 담그고 모래 장난도 했습니다. 별거 안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발에 모래 잔뜩 묻히고 놀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애미야, 이게 다 네 덕이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즐거움을 느낄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저희끼리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다녀온 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었는데 동서들은 시댁에 와서도 음식하는 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계속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동서들,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여기 와서 같이 하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먹을 만큼만 하는 거잖아. 형님, 요즘에 전을 사 먹지 누가 부쳐 먹어요. 형님 오기 전까지 저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라고? 그럼 여태까지 어머님 혼자 다 하셨단 말이야? 아휴, 서방님들, 동서들한테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님 혼자 고생을 하시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둘째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나저나 저희 와이프랑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형수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도 뭐가 다른가 봐요.
보니까 시동생들이 그동안 동서들한테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화를 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동서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나 봐요. 음식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옆에 와서 계속 집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동서들은 먹을 줄밖에 몰라? 같이 하자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먹는 건 왜 제일 많이 먹어? 형님, 저희가 형님한테 전 부치라고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형님이 혼자 하시는 거면서 왜 저희 보고 뭐라고 하세요? 형님도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아휴, 됐다, 됐어. 내가 동서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좀 먹어. 남은 건 다 어머님 드릴 거야.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웬일로 동서들이 먼저 대화방에서 시댁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 김장하신대요. 그날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동서들은 몇 시까지 올 거야? 이왕 가는 거 우리 시간 맞춰서 가자. 알았어요. 저희 꼭 갈 테니까 형님도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저희는 김장날 시댁에서 몇 시에 모일지까지도 전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날 시간을 맞춰 시댁에 갔더니 동서들은 없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먼저 김장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동서들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둘째 동서한테 먼저 전화를 해봤습니다. 동서, 언제 와? 오늘 약속한 시간 까먹은 거 아니지? 아, 형님,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저희 옷가게 오늘 VIP 손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형님이 저 대신 수고 좀 해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수고비로 2만 원 보낼게요. 저는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니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한테 전화했을 때 동서들이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막내 동서한테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시간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또리가 설살 주룩주룩 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디 아픈가 싶어서 지금 급하게 동물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수고비로 2만 원 입금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저 빼고 김장하세요. 아셨죠? 제가 이따가 늦게라도 갈게요. 저는 둘 다 갑자기 늦게 온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수고비 2만 원을 보낸다고 하는 걸 보니까 둘이 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동서들 늦게 온대. 그냥 우리 둘이서 김장 다 하자. 어머님, 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김장 많이 해봤거든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시면 제가 다 해놓을게요. 아니다.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매년 이렇게 김장해서 자식이랑 며느리들 나눠주는 게 내 즐거움이야. 그래도 이번엔 우리 며느리들이 다 같이 온다고 하길래 처음으로 오순도순 같이 김장해보나 했더니만 아무래도 내 팔자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구나. 아휴, 아무리 우리 세대랑 젊은 세대랑 다르다지만 이렇게까지 시애미한테 무심할 수가 있나. 시어머니가 신세한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라도 동서들 몫까지 다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김장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잠깐을 안 쉬고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 김장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막내 동서가 그제야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 시동생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민준아, 너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오늘 다 같이 김장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뭐?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오라고 하셨다던데? 어머니, 어머니가 이 사람 보고 어차피 김장할 줄 모르니까 그냥 늦게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었어요? 세상에 상황을 보니까 막내 동서가 시동생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가 황당해하면서 이러시더군요.
뭐? 내가 언제 저녁에 오라고 그랬어? 막내 너,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 또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저한텐 또리도 가족인 거 아시잖아요. 아파서 설사하고 밥도 못 먹는 애 어떻게 놔두고 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막내 시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동서한테 이러더군요. 또리가 아팠어? 언제? 아까 밥도 잘 먹고 잘 놀던데? 아침에 내가 산책도 시켜주고 왔잖아. 아이, 진짜. 당신 제발 조용히 좀 해. 동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동생의 팔을 꼬집더군요. 거짓말 할 거면 둘이 말이라도 맞추고 오던지 저희 남편이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볼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랑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육만 썰고 있었는데 30분 뒤에 둘째 동서도 도착하더군요. 그런데 둘째 동서도 오자마자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너무 늦었죠. 오늘 저희 가게 VIP 손님이 온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오신다고 해놓고서 안 오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게에서 기다리지 말고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니까 괜히 찔렸는지 시어머니한테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 맛있는 김치 때문에라도 어머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어머님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머, 동서. 동서보다 내가 더 어머님을 사랑하거든.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도 1등이지. 사랑? 아유, 그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너희같이 시애미한테 관심 없는 애들이 무슨 시애미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장날에도 와서 어머님이랑 술 한잔하고 있죠. 동서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한숨만 푹푹 쉬시더군요. 지켜보던 조카들도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는지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할 게 있다면서 일어나시더니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자, 잠깐 술 먹던 것들 내려놓고 다들 집중 좀 해라. 내가 우리 큰애한테 줄 게 있다. 내가 큰애한테만 조용히 주려고 했는데 오늘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주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더군요. 어? 그거 돈 봉투 아니에요?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용돈 주시려나 보다. 아싸! 그 용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야지. 둘째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둘째 동서를 확 째려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얼른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투 안에 있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안엔 자그마치 5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왜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내가 큰애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주는 돈이다. 큰애 넌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네 동서들은 결혼 10년 차가 다 되거나 심지어 10년도 넘는 애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정으로 날 생각해 주는 건 바로 큰애 너밖에 없더구나. 내가 아까 말은 못했지만 김장하면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그래도 내가 며느리들한테 찬밥 취급당할 때 항상 날 챙겨준 게 바로 큰애 너였잖니.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너한테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아까 슈퍼 갔다 온다고 핑계대고 돈 뽑으러 다녀온 거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데 쓰거라. 어머님,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 이런 돈 받자고 어머님한테 잘해드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워낙에 따뜻하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어머님이 좋아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들이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탐났는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설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는요?
저희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희한테도 주셔야죠. 맞아요. 큰형님한테만 주시는 게 어딨어요? 요새 며느리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는 동서들한테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한텐 이 밥도 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며느리들 밥 굶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수육이라도 먹게 해준 거야. 알어? 아니, 지금 저희가 김장날 늦게 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희도 어머님이 용돈 주시는 줄 알았으면 일찍 왔을 거 아니에요. 너희 형님이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둘 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그랬다며? 그 사정이라는 게 용돈을 주면 해결되는 거였나 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형님한테만 주시니까 서운해서 그렇죠. 용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야. 정 불만이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집에 가든가. 아니에요.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식사는 다 하고 얘기도 더 나누다가 가야죠. 동서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입이 삐죽 나와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동서를 빼고 나머지 식구들이 전부 다 킥킥 웃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라면서 김치통 하나씩을 주셨어요. 너무 묵직하길래 열어보니까 김치를 꽉꽉 눌러서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들은 시어머니한테 김치통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선 이러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 김치통이 왜 이렇게 가벼워요? 급하게 김치통을 열어본 동서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동서들의 김치통엔 김치는 하나도 없고 김치 양념만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형님 거엔 김치가 잔뜩 들어있고 저의 거엔 배추 이파리 하나도 없는 건데요. 설마 잘못 담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담은 거 아니다. 네 형님은 일찍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김장 같이 했는데 설마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똑같이 그 김치를 가져가길 바랬니? 그래도 내가 너희들 음식 못하는 거 잘 알아서 그 양념으로 배추에 버무려서 먹으라고 양념이라도 준 거야. 그러니까 김치가 먹고 싶으면 그걸로 무쳐 먹든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김치 가져갈 자격도 없으니까. 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셔. 동서들이 당황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남편과 시동생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전부 다 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어머니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섭섭했던 거 꽁꽁 감춰두고 사시다. 오늘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자 시동생들도 다 한마디씩 하더군요. 어휴, 그러니까 김장하기 싫다고 그런 꾀를 부리면 안 되지. 어떻게 핑계댈 게 없어서 우리 또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냐? 다 들킬 거짓말을 왜 하는지 참.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어머니한테 서운해할 거 없어. 형수님 혼자 고생 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당신이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평소에도 형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거 반의 반도 안 했었잖아. 그러자 이번엔 조카들도 깔깔 웃더라고요. 엄마, 사람이 치사하게 살면 안 되는 거랬어요. 내가 할머니여도 큰엄마한테만 용돈이랑 김치 많이 주고 싶겠다. 초등학생인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엄마는 왜 그걸 몰라요? 뭐? 너까지 엄마 창피하게 만들 거야? 그나저나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둘째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동서들한테 쌓였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나보고 너무하다고? 진짜로 너무한 건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은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을까봐 섭섭해도 말을 안 꺼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솔직히 말해서 둘째랑 막내 너희 특별한 날 아니면 오지도 않고 기껏 와서도 밥만 먹고 쌩하니 가버린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너희들 평소에 나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한 적이 있어? 우리 큰애는 혼자 지내는 애가 걱정돼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전화하는 애야.
알아? 아니, 어머님, 전 형님이 어머님이랑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안부 전화 자주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전화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 나도 그래서 여태까지 너희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남남처럼 굴 거면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었어야지. 하기 싫은 건 죄다 안 하면서 어디서 나한테 용돈 달라 김치 달라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 큰애한테 텃세 부린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무리 너희가 먼저 결혼했어도 형님은 형님인데 어디서 둘이 짜고 형님한테 골탕을 먹여?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까 동서들이랑 통화할 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들으셨나 보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질 건 따지자 싶어서 동서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들, 어머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짚고 넘어갈게. 오늘 둘 다 거짓말하고 일부러 늦게 온 거 맞지? 일부러 둘이 김장 얘기도 먼저 꺼내고 제 시간에 올 것처럼 약속까지 다 하더니만 나 혼자 오게 하려고 일부러 둘이 늦게 온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보내준 수고비도 똑같이 2만 원으로 맞춘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동생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동서들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치사하게 그런 짓을 왜 해?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해. 얼른 사과하라니까. 그래, 당신도 빨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아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제서야 동서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그냥 장난으로 한번 그래봤어요. 저도요. 어차피 형님은 음식도 잘하시니까 김장 같은 것도 별로 안 힘들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궁금하니까 제발 그 이유라도 들어보자. 내가 뭐 동서들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난 동서들이랑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왜 도대체 둘이서 짜고 나한테 그런 거냐고. 사실 그게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거랑 형님이 어머님한테 하는 게 너무 달라서 그랬어요. 저희는 인터넷에서 맨날 시댁 욕하는 글만 봐서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을 너무 챙겨드리잖아요. 전 친정엄마한테도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형님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괜히 심통났나 봐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저희보다 훨씬 늦게 결혼했으면서 대화방에서 자꾸 모이자고 하고 리더처럼 행동하니까 솔직히 기분 나쁜 것도 있었어요. 전엔 저희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감독관이 생긴 느낌이라서 너무 불편했단 말이에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나저나 어머님 그렇다 치고 여태까지 서방님들도 동서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라고만 하고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냥 계속 이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안 하던 걸 하라고 하니까 괜히 잡혀 사는 며느리가 된 것 같잖아요. 동서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참 요즘 인터넷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에서 별거 아닌 걸로도 시집살이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편협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여태까지 싫은 소리를 안 하시고 저희 남편과 시동생들도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잘못된 줄을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들, 사람이 인터넷에 있는 글만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사이좋은 고부관계도 얼마나 많은데 당장 우리 친정만 봐도 우리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딸처럼 잘하는지 몰라. 물론 우리 부모님도 새언니를 엄청 예뻐하시고 물론 동서들 입장에선 평생 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라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부담도 자꾸 동서들이 벽을 치려고 하니까 더 생기는 거야.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단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동서들한테 엄청 잘해주시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군요.
생각해 보니까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진 그냥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하시고 올 때마다 따뜻한 밥도 차려 주셨는데 제가 너무 어머님을 서운하게 해 드렸나 봐요. 저도요. 저 솔직히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잘 지낸다는 얘기 들으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을 보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형님 보면서 따라해 보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 마음처럼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잘 될 거야. 그래도 노력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동서들이 여태까진 나쁜 고부관계 사례만 봐서 그랬던 거지만 이제 나를 보고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변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을 좀 해 봐. 어머님이 서방님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동서들이 이렇게 결혼도 잘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라도 어머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쉬운 걸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 결혼을 훨씬 일찍 했지만 형님이 저보다 결혼 선배인 것 같아요. 형님한테 배울 게 한참 많은데 괜히 심술이나 부리고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저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심통 안 부리고 가족들한테 잘한다고 약속할게요. 형님한테도 절대로 못되게 안 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거예요. 동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옆에 다가와서 동서들을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랑 시동생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역시 큰 며느리 뭐가 달라도 다르네. 우리 와이프랑 재수 씨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성할 날이 오다니. 형수님, 저도 형수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저희가 진작에 제대로 짚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네요. 그런데 형수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여보. 당신이 진짜 최고다. 나도 사실 그동안 재수 씨들 하는 행동 보고 섭섭할 때가 많았거든. 그리고 어머니, 오늘 그동안 쌓였던 거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러시더군요. 그래, 나도 괜히 미움받기 싫어서 혼자 쌓아놓고 있었던 게 잘못인 것 같구나. 그나저나 이번 기회에 다들 오해도 풀고 마음도 풀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가족이었어. 조카들도 저랑 시어머니한테 잘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늦게까지 속에 있던 얘기들을 서로 다 터놓았답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다음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들한테도 김치를 한 통씩 싸주시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저희한테도 김치 주시는 거예요? 아싸, 신난다. 그런데 어머님, 저도 나중에 김장할 때 오면 형님한테 주신 것처럼 봉투 주실 거예요? 뭐야? 아유, 아니, 너 설마 어제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 그 봉투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돈 없이 그냥 빈 봉투만 주셔도 돼요. 대신 다음에 김장할 때 저 김장 못한다고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그런 잔소리를 왜 하니? 잘못해도 도와주러 오는 것 자체가 예쁜데 뭘. 그렇게 동서들은 무겁게 김치통을 하나씩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봉투만큼은 동서들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대쪽 같고 냉정한 분이셨어요. 저는 전날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절대 거절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그 봉투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집에 돌아가면서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장날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저희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동서들이 먼저 저한테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대장님, 우리 어머님 댁에서 또 한번 모일 때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혼자 쓸쓸하실 텐데 이번 주에 한번 모이죠. 대장님은 무슨 대장님이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싫어요. 형님은 우리 셋 중에 대장이시니까 대장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인성도 대장, 살림도 대장, 마음씨 넓은 것도 대장이시잖아요. 아예 절 대장님이라고 부르는 동서들 덕분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시댁에서 모였는데 막내 동선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두 번째로 도착했어요. 둘째 동선 저보다 한 20분 늦게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일부러 절대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갑자기 차에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부르느라고 늦은 거예요. 알았어. 누가 뭐래? 증인으로 서방님도 있고 우리 조카도 있는데 동서가 또 거짓말할 리는 없지. 그나저나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자. 어머님이 우리 온다고 갈비찜도 해놓으셨대. 우와, 갈비찜이요?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밥 들 테니까 형님은 어머님이랑 같이 좀 앉아 계세요. 여태까진 저희가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이제부턴 저희가 할게요. 맞아요. 저랑 작은 형님이랑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아참, 이따가 설거진 제가 하고 과일은 작은 형님이 깎기로 했거든요. 이미 저희끼리 역할 분담 다 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동서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동서들이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제천에 놀러 갔는데 제가 평소처럼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니까 동서들이 쪼르르 달려와서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큰형님이랑만 팔짱 끼지 마시고 저하고도 팔짱 껴요. 저도 어머님이랑 팔짱 끼고 걷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요. 아이, 저도 예전부터 어머님이랑 팔짱 끼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왜들 이래. 마음 같아선 우리 새 며느리들이랑 다 팔짱을 끼고 싶은데 이거 내 팔이 두 개라서 어쩌나. 팔을 하나도 만들 수도 없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조용히 팔짱을 풀고 한 걸음 물러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양보할게. 난 그동안 어머님이랑 팔짱 끼고 많이 다녔으니까 오늘은 동서들 차례야. 아싸! 어머님, 저하고도 팔짱 끼니까 좋으시죠? 그나저나 어머님이랑 팔짱 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좋은 걸 전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양쪽에서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동서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이 이러더라고요. 우와, 사진 진짜 예쁘게 잘 나왔네요. 나 이거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놔야지. 아, 그럼 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을래요. 아이, 근데 이 사진에 큰형님이 없어서 좀 아쉽네. 다음엔 여자 넷이서 다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야 사진이 진짜로 완성되죠. 그래서 조만간 저와 동서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사진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왕 찍는 거 옷도 맞춰 입고 제대로 찍고 싶어서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젠 이렇게 시댁 식구끼리 똘똘 뭉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동서들은 시어머니랑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었다면서 저보고 맨날 고맙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저야말로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변하려고 노력해준 동서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동서들이 본성이 나빴다면 저랑 시어머니가
아무리 작정하고 얘기를 했어도 바뀌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저희 동서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었어요. 요즘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워낙에 많은 글들이나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동서들처럼 시댁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고부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이혼율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은은하게 번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소한 바람입니다. 그럼 모두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